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3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ADD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뭐라고 할까,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생하는 어떤 대전차에 대한 어떤 공격 수단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병이 가져야 될 대전차 무기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한 짧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제도 뭐 쭉 이걸 하면서 보면은 ADD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동시에 또 ADD는 우리 군사 분야의 국방 기술의 중추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분석한 거, 그것은 곧 그 다음 우리 무기체계 개발에 아주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또 조짐이 또 되거든요. 예. 자, 이번 기회에 대전차 무기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무기가 많고, 또 항상 또 각 무기체계가 자기들이 제일 또 우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제가 오늘 바탕을 삼은 자료는 여러분도 이거 보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어떤 회원 가입을 하고 본 것이긴 한데, 자, 2022년도 작년이죠.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 체계공학 부분에서 여기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 적은 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대전차 무기 발전 방향. 현황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 대전차 미사일이 많이 사용됐잖아요. 일단 초창기에 이제 서방이 제공한 대전차 무기에 의해서 러시아 전차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의 현황을 바탕으로 둔 거예요. 자, 이번에 이거 뭐 여기저기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리한 것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ADD 자료 여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세대 구분이죠. 대전차 미사일의 세대 구분이에요. 여기서 미사일이라는 것은 유도가 된다는 거죠. 유도와 무유도가 지금 대전차 무기의 큰 두 가지 갈래예요. 보병이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이것부터 한번 구분해 볼까요? 1세대 미사일인데 여기는 대전차 미사일이기 때문에 좀 더 유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유도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세대는 뭐냐? 저게 목표를 봐요. 탱크를. 미사일 발사합니다. 그러면 사수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저게 전차의 움직임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미사일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당연히 당시에는 데이터 링크, 유선으로 데이터 링크가 되어 있겠죠. 그럼 조이스틱으로 마하 1의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게 목표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꿨어. 자, 이게 1세대예요. 제가 그런 말씀 최근에 몇 번 드렸는데, 이 세대가 다르다는 것은 전혀 완전히 다른 급이라는 이야기, 비교가 안 된다는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차이든 뭐 전투기든 뭐 그런 거죠 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를 초창기 처음으로 이거를 제시한 것이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어요. AT1, AT3까지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중동에 있던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함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퍼지게 된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 공격. 지금은 이제 상부 공격, 요즘 나오는 대전차 미사일들은 상부 공격이 디폴트, 기본인 무기체가 돼 있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NLOS는 Non-Line of Sight, 즉 비가시선 공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총을 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소총을 쏠 때는 나하고 목표가 일직선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적이 보이는 거고, 왜냐, 총알은 직진으로 가니까. 총알을 유도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말은 나도 상대방한테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쏜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NLOS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나는 숨긴 채 내 미사일을 발사해서 상대방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수의 안정성, 생존성이나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NLO에서 설명드렸고, 자, 이 세대로 가면 반자동 시선 지령 유도,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1세대에서는 사수가 저게 목표도 봤어야 되고 내 미사일도 봐야 돼요. 그래서 조정해야 되죠. 이 두 가지예요. 근데 2세대로 반자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냐? 미사일은 알아서 따라와요. 어디로? 내가 보는 조준점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유선 데이터 링크가 있겠죠. 그래서 미사일을 조이스틱으로 조종할 필요가 없어요. 조종할 필요가. 나는 저게 탱크를 겨냥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미사일 발사하면 미사일이 그 조준점을 따라와서 맞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얘기부터는 이제 우리도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러시아의 메티스, 이것도 중동 중에 사용됐고, 우리는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토 미사일이 있죠. 토 미사일. 이것도 유선으로 발사하죠. 우리 헬리콥터에서 발사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스투그나 P라고 우리한테 이름이 좀 낯선 미사일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우크라이나제예요.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상당히 유효하다. 2세대지만. 예. 그래서 그 뒤에 또 언급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미사일이 있다라는 것. 자, 저게 2세대고, 그 다음 2.5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레이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조준경으로 봤지만 그 조준경을 레이저가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가 겨냥하고 있으면 그 레이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빔 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있고, 또는 그 레이저 빔이 목표에 맞고 돌아오는 거를 따라가는 미사일이 있죠. 이 ADD에서는 그걸 두 개 다 2.5세대로 분류를 했어요. 반능동 레이저 유도예요. 자, 레이저를 쏘게 되면 이 락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자가 계속 추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이저를 락곤을 해놓으면 레이저는 상대방 목표가 움직이든 않든 계속 그 길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 미사일은 빔 라이딩 같은 경우는 그 레이저 빔하고 나를 일직선에 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예. 반사광을 쫓아가는 경우는 제3자가 레이저를 쏴줘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두 차이. 그렇지만 ADD에서는 그 둘 다 2.5세대로 구분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그래요. 예. 그래서 아파치에서 발사를 한다고 하면 최장 사거리 8km 정도 날아가는데 한 15에서 20초 정도 걸려요. 그동안 아파치가 저걸 직선상에서, 가시선상에서 계속 레이저빔을 조사를 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 사이 상대방이 반격을 해서 아파치가 몸을 숨기게 되면 미사일 유도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때부터는 상부 공격이 가능한 거고, 반면에 아직도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난 라인 오브 사이트는 안 되는 거죠. 비가시선 사격은 안 돼요. 그게 좀 전에 아파치의 예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물론 3자가 쏴줄 때는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그때는 협업이 필요한 거죠. 지상 무기하고 공중 무기, 또는 공중 무기 대 공중 무기의 협업. 자,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붙은 전장에서, 정신없는 전장에서 가능할지는,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은밀한 작전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코디하기가 어렵죠. 제 몸 하나 보살피기도 좀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가 있냐? 우리 형궁이 더 나타나고 제블린이 나타나죠. 예. 이때부터는 상부 공격이 기본으로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이 가능해요. 자, 발사하고 아까 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 동안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어야 돼요. 레이저로. 자,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리잖아요. 그때 노출되는 거죠. 내가 병사라면은 몸이 상부로 노출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반격을 받으면은 몸을 피해야 되고, 미사일은 지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수 생존성이 높다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발사 후 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무기체가 제블린이고, 스파이커 미사일, 이스라엘의 우리 형궁도 이 미사일도 영향을 크게 받았죠. 예. 그래서 우리 형궁도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전차 공격 방식은 상부 공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역시 여기서는 데이터 링크가 없어요. 예. 즉, 이 말은 사수가 저게 전차를 조준할 때는 가시선상에 있어야 돼요. 대신 발사가, 그래서 락곤이 되고 발사를 하게 되면 몸을 숨길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렇지만 15초나 20초 동안 내가 노출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물론 지상에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훨씬 짧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이죠. 예, 맹중할 때까지 노출해야 되니까 자리 이동도 못하고. 자, 그 다음 4세대로 넘어오게 되면 청검이 등장해요.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발사 후 망각에 더해서 데이터 링크가 있는 거예요. 현재 스파이크 NLOS나 청검 같은 경우는 유선 데이터 링크가 있죠. 예, 이거는 3세대와 뭐가 다르냐? 적에 대한 발사할 때 적에 대한 락곤이 없이도 먼저 발사가 가능해요. 즉 숨은 상태에서 발사가 가능해요. 3세대에서는 날 노출시켜야 됐잖아요. 그거 없이 4세대는 미사일부터 발사하고 볼 수 있어요. 적의 대략적인 위치만 감지하고. 그 다음 미사일이 날아가는 과정에 데이터 링크 유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장 정보가 즉 그 IR 정보든지 아니면은 가시광 카메라 정보든지 그것이 발사자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성이 훨씬 올라갔죠, 이게. 그래서 청검이 그런 미사일이죠. 예. 여기에 해당하는 미국 미사일은 없어요, 현재로서. 그래서 아파치에 지금 스파이크를 단다, 스파이크 NLOS를 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국내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오류죠. 헬파이어와 청검을 비교를 하면은 2.5세대와 4세대의 두 칸 차이가 나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예. 보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청검은 작년 12월 12일 한 3개월 전이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ADD 분류에 따르면 4세대 비가시선 공격이 가능한 최신의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헬파이어하고는 두 칸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파치를 36대 가지고 있는데 아파치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검이 반드시 장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조사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에 500~600억짜리 비행기예요. 거기다가 우리 2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 다음 이제 개인이 들고 다니는 개인용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유도 미사일을 보겠습니다. 제블린 잘 아시는 거고 미국 거고 가운데 것은 엔로라고 해서 영국하고 스웨덴이 같이 개발한 거죠.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는 스투그나라고 우크라이나 제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지기로는 제블린, 엔로도 좀 뭐 언론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만은 ADD의 분석을 보면은 의외로 스투그나 P도 상당히 훌륭했다. 그래서 그들의 냉정한 판단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빨간 글자로 된 건 현궁에 관련된 정보예요. 이것들하고 비교하기가 편하게 제가 해놓은 겁니다. 현궁은 제블린 동등 이상으로 개발된 미사일임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스투그나 같은 경우는 유선 유도 미사일이잖아요. 그렇죠. 2세대 미사일이거든요. 엔로 같은 경우는 지금 ADD의 분석에 따르면 저도 많이 동의가 됩니다만은 이걸 유도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되나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거리 상당히 좀 떨어지죠. 예, 1km가 채 안 됩니다. 자, 0.800m는 고정 표적이고 600m는 이동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탄두가 차이가 나요. 탄두가. 대부분의 이제 대전차 미사일들이 이중 승형 자격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엔로 같은 경우는 폭발 승형 관통자예요. 즉 제트 기류를 메탈 제트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 쇳덩어리 창을 형성하는 거죠. 꽝 쏘면서 보통 이제 공중 폭발탄 클러스터 폭탄 같은 데서 공중에서 여러 개 흩뿌려서 그게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든 대포로 쏘든지 간에 낙하산 타고 슬슬 내려오면서 상대방 전차에 상부 공격을 할 때 쓰는 주로 그런 포탄이죠. 폭발 승형 관통자. 상부 공격이 상당히 유효하지만 관통력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예를 들어서 반응 장갑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ADD의 분석이에요. 예. 자, 무게 한번 볼까요? 무게를 보면은 제블린이 전체 무게예요. 미사일하고 발사기, 뭐 조준기 다 합쳐서 22kg죠. 우리 현궁은 18kg이에요. 자, 여기서 동등 이상이죠. 이는 가벼운 게 무조건 유리한 거니까. 엠로는 작아요. 가벼워요. 12.5kg. 그렇지만 사거리가 짧고 관통력에 제한이 있죠. 예. 명중률에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봐서는. 스투그나 P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거는 혼자서 못해요. 3명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100kg 가량 돼요. 예. 자, 유도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제블린 같은 경우는 3세대가 되죠. 발사하고 피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엔로 같은 경우는 ADD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을 유도 미사일로 부를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즉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부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목표를 보고 발사를 하면은 얘가 무조건 위로 가요. 우리 제벌린이나 현군 같은 경우는 정면 공격도 가능하고 상부 공격도 가능하고, 물론 기본은 상부 공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팅을 바꿀 수가 있는데, N-NO는 기본적으로는 관통력이 떨어지는 간단한 폭발성형 관통자를 쓰기 때문에 EFP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 상부 공격이 기본이에요. 예. 그러면서 머리가 꼭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하방으로 폭발을 해요. 관통자를 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쏠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발사할 때 상대방의 속도와 방향을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그리고 미래 위치를 주는 거예요. 조준점을. 즉 그것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을 전제해요. 목표물에 맞을 때까지. 한 5초에서 10초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유도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고 오히려 로켓에 가깝다. 미래 위치를 예측한다. 그 5에서 10초간의 몇 초간의 시간에서 저게 전차가 속도를 바꾼다거나 방향을 바꾼답니다.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뭐 제벌린이나 명중률이나 면에서 스투그라나 현궁에 비할 바는 안 되는 무기 체계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관통력도 엄연히 차이가 나죠. N-NO 같은 경우는 500ml밖에 안 돼요. 제벌린 이것도 개량형이 쭉 있습니다만은 표준형으로 760ml를 골라놨네요. 보통 한 800ml 정도까지도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스투그나는 무겁고 큰 미사일인 만큼 800ml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현궁은 자그마치 900ml를 지금 달성했어요. 그래서 성형 자격 탄두를 만들 때 그 라이너에 그 균질한, 즉 메탈 제트가 꼿꼿하게 나가게, 그래서 메탈 제트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탄두의 직경을 줄였어요. 그런 거는 우리 연구 성과 자료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같은 비슷한 두께 그리고 더 작은 크기에도 더 강한 관통력이 나오는 거고, 더 작아지면 사거리도 불리하잖아요. 로켓 연료를 많이 못 실으니까. 그런 점도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벌린은 96년도에 개발된 건데 우리는 2017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즉 제벌린의 성과를 거의 한 10년 이상 관찰한 다음에 개발한 미사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이게 ADD의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고, 그래서 언론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영국제나 미국제 미사일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됐지만, ADD 시점에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제 스투그나 미사일도 상당히 유효했다. 비록 세대는 떨어지는 미사일이지만 또 의외로 이게 발사대하고 발사자가 약 한 50m, 그게 유선인지 무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유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격된 상태에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세대의 한계, 즉 목표물에 맞을 때까지 내가 계속 노출돼야 되잖아요. 이게 덩치도 크잖아요. 그 약점을 많이 회피했다. 50m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상대방이 발사된 미사일을 보고 발사 지점을 공격하더라도 조작병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과감한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이것도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N-NO는 상부 공격을 하는 대전차 로켓으로 보는 게 맞다. 로켓 미사일이 아니고 유도 미사일이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요점은 우리도 좀 참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래 위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전제하고 발사를 해야 돼요. 움직이는 목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 거죠. 명중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특히 상대방이 적 전차가 이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걸 알면은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겠죠. 회피 기동을 하지. 예. 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제 의외로 큰 효과를 냈다는 스투그나 P입니다. 이건 2세대 미사일인데도 그렇다. 관통력은 충분하고 일단 800ml급이니까 요즘 거랑 비슷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50m 정도 이격이 될 수 있다. 발사자하고 발사대하고. 그게 사수의 생존성 확보에 크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2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존성 취약이라는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무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명중률도 올라가겠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그럼 우리한테 이제 싸잖아요. 저러되면은. 근데 저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미래적인 무게가 될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무게인 것 같아요. 무게. 체계 무게가 95kg이고 이 지금 3명이 한 조예요. 이렇게 운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끌고 가고 있죠. 95kg이에요. 무게라는 부분에서는 기동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향후 전장에 맞지 않다. 특히 시가전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로켓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이게 RPG 같은 게 상당 부분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ADD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값이 싸고 풍부하고 가볍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ADD가 정확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전차 로켓은 즉 RPG는 대전차 로켓은 대전차 유도 무기에 비해 대전차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짧고 맞죠? 관통력도 떨어지죠, 맞죠? 그렇지만 저가이며 운반이 간편해서 그 운용 비중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ADD 판단입니다. 직사화기인 대전차 로켓으로 전차와 교전할 경우 전면 경사장갑 타격 시에는 관통력이 부족하나 즉 전면에서는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대전차 미사일도 확실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최신 전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통력이 800mm, 900mm가 나오지만 행군 같은 경우에도 900mm가 나오는데 저게 최신 전차는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부 공격이 기본으로 돼 있는 거니까 RPG 가지고는 뭐 정면에서 상대한다 이러면 자살과 가깝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근거리 교전이 벌어지는 시가전 같은 경우에 옆면을 타격할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무기는 보병 부대의 어떤 화력으로서 전차뿐만이 아니라 장갑차는 당연히 해결이 다 되는 부분이고 시가전에서 보병 분대의 화력으로서 대단하다. 근데 용도가 편하다. 뭔가 장비를 많은 걸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분대에 몇 정씩 줄 수도 있다.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다. 탄약통처럼 집어서 쏜다 아무나.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궁이나 천금에 머무를 게 아니라 좀 더 보병 분대 화력 강화를 위한 로켓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연구 개발 중인 게 있는데 좀 채용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로켓 화기로 가장 유명한 게 AT4가 있죠. 위에 거 얘는 이제 단발용이죠. 한번 쏘고 버리는 거죠. 일회용이고 밑에 거는 칼 구스타프죠. 보시면 강선이 파인 게 보이죠. 이건 더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거는 여러 번 재활용을 해요. 탄을 가지고 다니죠. 탄을.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현대 서방권에서는 대표적인 보병 무유도 로켓이죠. 이게 이제 러시아권이나 동구권에서는 RPG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죠. 우리가 이런 무기체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DD가. 그래서 이 연구가 된 게 연구가 돼서 거의 준비가 끝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이 한화에서 만든 거.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이 어려워서 여러 번의 이제 부침이 있었는데 이제 대충 모양은 나온 것 같아요. 군에서 채용만 해주면 되는데 마음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미래 전장이 어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ADD에서 당연히 연구개발에 ADD 관여했겠죠. 여기서도 이거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그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건 단거리 로켓이고 무유도 로켓이에요. 이중 성형 탄두, 이건 뭐 요즘 일반화된 거죠. 그 외에 다른 탄두들도 있겠죠. 상황에 맞게 일회용이 쏘고 버리는 거예요. 조준경만 빼고 몸통을 끼워서 쓰고 몸통만 끼워서 쓰고 발사하면은 몸통을 버리고 조준경만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무게는 전체가 약 10kg 정도다. 자, 예전에 뭐 이런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보면 이제 보병 분대 지원하기로 해서 보병 분대용 저격총 그리고 7.62mm 기관총 화력 강화 방안 그런 걸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요 보병용 무유도 로켓에 대해서 ADD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좀 전에 보신 AT4, 그다음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옛날 거죠. 로우가 있고, 그다음 펜츠 파우스터, 이것도 우리 가지고 있죠 현재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하나가 개발 중인 거,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신 거,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AT4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400m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 것은 600m예요. 가장 길죠. 가장 길고 무게는 AT4랑 비교하면 조금 더 무거워요. 3kg 정도.
근데 저게 최소화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관계자분하고 말씀을 잠깐 나눈 바가 있어. 이 무기 체계에 있어서 군의 요구 조건 중에 뭐가 제일 맞추기 어려웠느냐? 관통력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무게였다. 무게. 그래서 무게를 가볍게 하려면 어느 순간 수준 이하로 내려가려면 소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얇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연구 과정, 새로운 재료, 그리고 그게 내 온도를 견뎌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사거리 600 최고 수준으로 해놓은 거죠. AT4의 1.5배죠. 펜트파우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고정 표적은 400m예요. 저거보다 훨씬 길죠. 로우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탄두는 다 승형 자격 탄두고 직경도 90mm 정도로 최소화시켰어요. 저 직경이 크다는 것은 즉 무게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크면 클수록 관통력은 좋아지겠지만 체계 중량도 펜트파우스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보다는 가벼워요. 거의 13kg 정도 되는데 10kg. 그렇지만 사거리 관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무게였다라는 게 하나의 입장이고 군에서 요구한 것도 저 정도 요구한 거예요. 10kg. 맞춘 거예요. ROC를. 예. 자, 관통력 부분에서도 대단하죠. AT4가 350인데 그게 2배가량 돼요. 700mm. 이거는 최신 전차가 아니고 이전 세대 전차면 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보병한테 10kg짜리 들고 다니면서. 즉 이거는 진지에 여러 개 막 처박아 넣고 쓰는 거예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이런 식의 쓰는 무기거든요. 예. 자, 관통력은 AT4의 2배 정도 되고 펜트파우스보다는 100mm 정도의 100mm 정도 못 미쳐요. 예. 그렇지만 사거리라는 면에서 무게라는 면에서 그리고 가격이라는 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가 타협안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예요. 현재. 예. 여기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아직 못 내려주고 있다. 예. 향후 보병 전투의 핵심이 시가전 상황으로 간다고 봤을 때 우리 지금 보병 분대는 유탄 발사기가 다거든요. 화력이라는 면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개발도 다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형 보병 로켓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영국제, 스웨덴제 엔로 있었죠. 미래 위치 예측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적용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제법 빨리 움직이는, 즉 제가 봤을 때 보병이 장갑차나 탱커하고 교전을 하는 경우에는 매복일 경우가 많다고 봐요. 보병 분대가. 자, 그러면 많은 경우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공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미사일이 로켓이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대전차 미사일이 아닌 다음에는 결국 800, 600m, 700m 정도의 사거리를 감안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죠. 예. 그래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적의 전차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습격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탄들도 당연히 있겠죠. 예, 저게 뭐 벙커를 공격하는 탄, 그리고 보병용 탄, 상부에서 하늘에서 터지는 거, 그리고 콘크리트 벽 같은 거 관통하는 탄, 그런 것도 다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또 하나, 저는 군이 이 무기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서 이것을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걸 뭘 해야 되지? 예, 그것을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머지 하나 후보군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LIG 넥슨에서 이 정도까지 모습을 보여줘. 이것도 ADD가 관여하고 있어요. 40mm 유도 미사일이에요. 즉 이거는 40mm 유탄을 미사일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미사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40mm고 파괴력은 작겠지만 앞에 그 한화의 미사일에 비해서 이 LIG 것은 유도가 돼요. 예. 그리고 상대방 벙커나 상대방 참호 같은 걸 공격하기 좋고 사거리가 훨씬 길어요. 최대 사거리가 2km까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근력 강화 체계를 이용해서 네발 드릴가 돼 있지만 이게 팔뚝에 장착해서 보병이 몸에 장착하는 용으로도 나와 있어요. 한 발짜리도. 그래서 이것이 분대 지원하기로 더 맞느냐 아니면 한화에서 개발한 전통적인 방식의 RPG 스타일의 로켓이 더 맞느냐. 예.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이긴 이게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파괴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전차 정도를 상대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발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콜드론치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화염을 뿜고 나가면 발사자가 다치겠죠. 그런 것이 다 가만히 된 것인데, 저의 생각은, 저의 제안, 의견, 그리고 아마 군의 의견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가지 무기 체계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 작은 거, LIG 것은 장거리 타격이 능력이 되고,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화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장갑용을 쓸 수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또 필요하죠. 반면에 그 하나의 것은 대장갑 타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대용으로는 제 소견으로는 하나의 로켓, 전통적인 방식의 무유도 로켓을 저렴하게 많이 비치하고 있고, 요것은 그보다 조금 높은 제대에서, 즉 소대나 중대급에서 어떤 저격수들을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무기 체계로서 둘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영역이 살짝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오늘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된 대전차 무기들에 대해서, 미사일 로켓에 대해서 ADD가 정리한 거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